시간이 갈수록 지나이다는 점점 더 기묘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녀로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녀는 등의자에 걸터 앉아서 뾰족한 책상 귀퉁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는데 그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리 좀 와봐요. 나는 그녀의 옆으로 갔다. 그녀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느닷없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틀었다. 아야! 하고 이내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아프죠. 그럼 나는 아프지 않은 줄 아세요? 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머나! 내 머리에서 한 줌의 머리카락을 뽑아낸 것을 보고 지나이다는 소스라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가엾은 무슈 볼리데마르. 그녀는 뽑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추려서 반지 모양으로 손가락에 감았다. 내 장신구에 넣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거예요. 그녀의 두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불유쾌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으나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인지 들리지 않았고 게다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다. 다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말다툼이 끝난 다음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불러 내가 자세킨네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한다고 매우 못마땅해하며 꾸중을 했는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공작 부인은 무엇이든 못할 짓이 없는 여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 키스하고 내 방으로 물러나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려고 할 때 언제나 내가 쓰는 방법이었다. 지나이다의 눈물은 내 마음을 아주 혼란 상태에 빠뜨렸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울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16살이었고 역시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말레프스키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다. 하긴 베르브 졸업 후는 날이 갈수록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마치 늑대가 양을 노리듯 그 앙큼스러운 백작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또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갖가지 공상에 사로잡혀 줄곧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은 반쯤 허물어져가는 온실이었다. 곧잘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언제까지고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있노라면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고독해서 외로워 보였다. 이런 고독감이 때론 내게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 느낌 속에 마음껏 잠겨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이 담장 위에 앉아서 물끄러미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문득 무엇인지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미풍도 아니고 몸부림도 아닌 무슨 숨결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 무엇이 접근해 오는 데 대한 직감이라고 할까? 그와 비슷한 것이었다. 나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발 아래 한 길에서 연회색 옷을 입고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걸친 지나이다가 바쁜 듯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발을 멈추고 밀짚모자 챙을 치켜 올리며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높은 담장 꼭대기에서. 야릇한 미소를 띠며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아, 그렇지.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밤낮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했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한길 아래로 뛰어내려 봐요. 지나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밀기라도 한 듯 벌써 몸을 밑으로 날리고 있었다. 담장 높이는 4-5m 정도나 되었다. 나의 두 다리가 땅에 닿을 때는 너무 힘이 강해서인지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거기 쓰러진 채 한순간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지나이다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귀여운 아기,
나에게 몸을 굽히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근심스러운 듯한 상냥함이 깃들여 있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쩌자고 내 말을 고지 듣느냐 말이에요.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요. 그녀의 가슴은 바로 내 가슴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그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부드럽고도 신선한 입술이 내 얼굴 전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아,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입술에도 닿았다. 그렇지만 그때 지나이다는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보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 일어나요. 형편없는 장난꾸러기. 이런 먼지 속에서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에요.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내 양산이나 집어줘요. 하고 지나이다는 말했다. 그렇게 날 보지 말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쐐기풀에 찔리진 않았어요? 아니, 날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참.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나? 말대답도 않고 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무슈볼리데마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몸이나 깨끗이 씻어요. 내 뒤를 따라오면 안 돼요. 따라오면 난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그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재빠르게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길 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쐐기풀에 찔린 손이 뜨끔하고 등은 욱신욱신 쑤시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경험한 행복감은 내 일생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달콤한 아픔이 되어 내 전신에 넘쳐 흘렀고 급기야는 환희에 찬 도약과 부르짖음이 되어 용솟음쳐 나왔다. 참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어린애였던 것이다. 13.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들뜬 몹시도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 지나이다의 키스의 감촉을 생생하게 느끼며 나는 환희의 전율 속에서 그녀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뜻하지 않은 행복을 너무나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행복의 원인인 그녀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니, 차라리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운명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오직 마지막 숨결을 깨끗이 거두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심경이었다. 이튿날 별채로 가다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것은 자기만은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점잖고도 거리낌 없는 듯한 가면을 쓰고 나의 심정을 감춰보려 했으나 그 노력은 헛사였다. 지나이다는 아무런 동요의 빛도 보이지 않고 지극히 태연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듯한 신용을 보이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나의 점잖고도 거리낌 없는 듯한 태도와 신비스러운 어떤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동시에 멋쩍은 당혹감도 사라졌다. 물론 나는 지나이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내 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나를 볼 때 역시 나는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나이다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생긋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어제 얘기를 끄집어내 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토록 급하게 어딜 갔었느냐고 물어서 모든 진상을 캐어볼까 하고 나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저 한 손을 저었을 뿐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앉아버렸다. 베르브조르프가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실은 당신이 탈만한 성질이 온순한 말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급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프라이타그 녀석이 한필 틀림없이 얻어준다고 합니다만 믿을 수가 없고 좀 위험하기도 했어요. 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고 지나이다가 물었다. 어디 좀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은 말을 탈 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말을 타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참견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맹수님. 그렇다면 표트루 바실리에비치한테 부탁하겠어요. 표트루 바실리에비치는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힘도 들이지 않고 부르는데 깜짝 놀랐다. 마치 나의 아버지라면 언제라도 그녀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고 베로브 조로프가 말을 받았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멀리 가려는 겁니까? 그분과 함께 가든지 딴 분과 함께 가든지 당신한테는 매 한 가지겠죠. 당신하고 함께 가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나하고는 함께 안 간다고요? 베로브 조로프는 말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수 없지요. 어쨌든 나는 말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으시겠어요? 순한 말이라고 해서 소처럼 느리고 둔한 것이라면 물려버릴 테니까. 나는 마음껏 한번 달려보고 싶다고요. 아마 곧잘 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 누구와 가는 겁니까? 말레프스키입니까? 왜 그분과 가면 안 되나요? 맹수님?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눈을 번뜩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데리고 갈 테니. 당신도 아시잖아요. 지금 말레프스키 같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분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베로브 조로프는 투덜거렸다. 지나이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말로 기분을 달래줄 수 있나요? 맹수님도 참 딱하시군. 지나이다는 달리 할 말이 없었는지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 무슈볼리데마르,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는 눈을 밑으로 내리깐 채 중얼거렸다. 당신은 둘이 앉아 있는 편이 좋겠죠? 좋아요. 자유로운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구함을 받는 자에겐 천국을 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베로브 조로프 씨, 곧 가서 수고 좀 해줘야겠어요. 말은 내일까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돈은 어디서 생긴단 말이냐? 하고 공작 부인이 말참견을 했다. 지나이다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한테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베로브 조로프 씨가 임시로 빌려주는 거니까요. 빌려줘? 빌려주다니. 부인은 중얼거리면서 벼랑과 목청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듀나시카야! 하고 하녀를 불렀다. 어머니, 왜 제가 초인종을 드렸잖아요. 딸이 어머니를 나무랐다. 듀나시카야! 하고 공작 부인은 다시 소리쳤다. 베로브 조로프는 인사를 하고 나와 함께 물러나왔으나 진나이다는 나를 별로 만류하는 기색도 없었다. 14.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 성문 밖으로 나갔다. 멀찍이 나가서 슬픈 마음을 좀 풀어볼 작정이었다. 청명한 날씨인데다 그다지 덥지도 않았다. 상쾌한 산들바람이 땅 위를 감돌며 모든 것을 가볍게 흔들 뿐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산과 숲속을 헤맸다. 나는 자신을 몹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마음껏 우수에 잠기고 싶어 집을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나의 젊음, 상쾌한 날씨, 맑은 공기, 사뿐거리고 걷는 가뿐한 기분, 한들거리는 풀 위에 조용히 몸을 뉘이는 아득함,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말과 퍼붓는 것 같았던 키스의 추억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어쨌든 지나이다는 나의 단호한 정신과 영웅적 행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다소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딴 놈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 그 대신 딴 놈들은 단지 입으로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걸 나는 실제로 해보이지 않았던가. 더욱이 그녀를 위해서라면 더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보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공상이 활동을 개시했다. 나는 자신과 적의 수중으로부터 그녀를 구출하는 광경이라든가 피투성이가 되어 그녀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장면이라든가 마침내는 그녀의 발밑에서 죽어가는 전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나는 우리 집 응접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생각해냈다.
그 그림은 말리크 아델이 마틸다를 빼앗아 오는 장면이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얼룩무늬의 커다란 딱따구리가 나타나서 가느다란 자작나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딱따구리란 놈은 콘트라베이스의 잘록한 손잡이 뒤에서 얼굴을 내미는 악사처럼 쉴 새 없이 나무뜬 가지 뒤에서 불안스럽게 좌우로 번갈아가며 주둥이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흰 눈은 아니지만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것은 당시 널리 유행하던 산들바람 불면 나는 그대를 기다리네 라는 노래로 바뀌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호마코프의 비극에 나오는 엘마크의 별에 호소하는 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감상적인 시를 한 수 지으려는 야심을 일으켜 맨 끝 구절까지도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오 지나이다. 지나이다 라는 것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점심때가 되었다. 나는 골짜기로 내려왔다. 좁다란 모래밭길이 꾸불꾸불 골짜기를 따라 시내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득 몇 필의 말발굽 소리가 뒤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나는 나도 모르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다. 아버지와 지나이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여자 쪽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 말의 목을 잡고 무슨 얘긴지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 얼굴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문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 내가 본 것은 두 사람뿐이었지만 잠시 후에 골짜기 저쪽 모퉁이에서 외투가 달린 경비병의 제복을 입은 베르보조로프가 거품에 입을 문 검은 말을 타고 불쑥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늠름해 보이는 그 말은 머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코를 벌름거리면서 날뛸 것 같은 자세로 가까이 왔다. 베르보조로프는 곱비를 당기기도 하고 박차를 가하기도 하면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옆으로 피해버렸다. 아버지는 곱비를 당기며 지나이다에게서 떨어졌고 그녀는 살며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말을 달려 지나가 버렸다. 베르보조로프는 군도를 절컥거리며 손살같이 그 뒤를 쫓아갔다. 저 녀석 새우처럼 얼굴이 벌개져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에 비하면 저 여자는 어째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할까? 아침부터 대낮이 되도록 말을 달렸는데도 얼굴이 창백하다니 웬일일까?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점심시간 조금 전에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이미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한 다음 산뜻한 기분으로 어머니의 안락의자 옆에 앉아서 부드럽고 낭랑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신문의 사설란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고 있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를 보자 하루 종일 어디가 있었느냐고 물은 다음 알 수 없는 사람과 아무데나 함께 싸돌아다닌 것은 질색이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서 바람을 쐬고 왔다고 대답하려다가 아버지를 보자 왠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15. 그 후 대여새가량 지나이다를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별채를 드나드는 사내들이 당직하러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다만 마이다노프만은 예외였다. 그는 감격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자 아주 풀이 죽어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다. 베르보조로프는 군복 단추를 단정하게 끼우곤 얼굴이 빨개가지고 시무룩해져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말레프스키 백작의 화사한 얼굴에는 어쩐지 음흉한 인상을 주는 미소가 언제나 떠돌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지나이다의 총애를 잃었다고 생각되자 이번에는 특히 공작 부인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마차를 세내어 모스크바 총독에게까지 다녀온 일이 있었다. 하긴 그 여행은 실패로 돌아갔고 말레프스키는 불쾌한 일까지도 당했던 것이다. 총독이 백작과 교통부 장관 사이에 말썽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을 끄집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자기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루시는 하루에 2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오래 앉아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충고를 받은 이후부터 그를 약간 꺼리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네스크치 누이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그는 몹시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굴었고 갖가지 화초의 명칭이라든가 특성 같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불쑥 자기 이마를 두드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아, 나는 바보였어. 그 여자를 놀아먹은 계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에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모양이지.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자네한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네. 루시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지나이다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녀는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무의식 중에 나한테서 얼굴을 돌려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괴롭고 안타까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녀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서 은근히 먼 데에서 감시하려 했지만 그것도 반드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 무엇인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얼굴이 아주 딴판이 되어가고 모든 면에서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이 같은 변화가 특별히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어느 조용하고 따뜻한 해질 무렵의 일이었다. 나는 가지를 펼친 한 무리의 마로줌 나무 그늘 밑에 있는 나지막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 장소를 좋아했다. 거기서는 지나이다의 방 창문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앉아 있으려니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머리 위에 검푸른 나무덤불 속에서는 새 한 마리가 끊임없이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그때 회색 고양이가 등을 똑바로 펴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숨어들었다. 이미 해는 기울어 어둑어둑했지만 철이르게 나타난 딱정벌레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나는 그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것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과연 창문이 열리고 거기에 지나이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에서 어깨 그리고 두 손까지 모두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서 약간 찌푸린 눈썹 밑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금껏 그와 같은 그녀의 눈길을 본 적이 없었다. 드디어 그녀는 두 주먹을 힘차게 움켜쥐더니 그것을 입술과 이마로 가져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펴서 귀에 덮인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고 나서 창문을 쾅 닫아버렸다. 사흘쯤 지나 정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는 옆으로 피해버리려 했으나 그녀 쪽에서 나를 제지했다. 손 좀 잡아줘요. 그전처럼 상냥한 말투로 그녀는 말했다. 꽤 오랫동안 우리 얘기를 못했군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잔잔히 빛났고 얼굴에는 흡사 아지랭이 속을 통해 보는 듯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요, 이젠 다 나았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녀는 작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으며 말을 이었다. 몸이 좀 나른하긴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죠. 그럼 다시 지난날의 당신으로 돌아와 주시는 거죠? 하고 나는 물었다. 지나이다는 장미꽃을 얼굴로 가져왔다. 그러자 선명한 꽃잎의 반영이 그녀의 뺨에 떨어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정말 내가 변하긴 변한 모양이죠? 하고 그녀는 물었다. 변했고 말고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쌀쌀하게 굴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지나이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달리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 뭘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당신은 싫다 그 말이겠죠? 나는 나도 모르게 울분 섞인 어조로 소리쳤다. 아니에요. 사랑해주세요. 그렇지만 그전처럼 그렇게는 말고.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나이다는 내 코 밑에 장미꽃을 갖다 대며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당신의 아주머니 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못 된다면 누님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 눈엔 내가 어린애로 보일 겁니다.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고 말고요. 어린애죠. 그렇지만 귀엽고 잘생기고 영리한 애여서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시종으로 삼을 테니 그리 아세요. 시종이란 항상 주인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자, 이게 당신이 새로 받은 직위의 표시예요. 그녀는 내 재킷 단추구멍에다 장미꽃을 꽂아주면서 덧붙였다. 나의 총애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엔 이와는 다른 종류의 총애를 당신한테 받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나, 지나이다는 곁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참 기억력도 좋지. 좋아요. 난 지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몸을 굽히더니 내 이마에 깨끗하고 조용한 키스를 해주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며 자, 우리 시종 양반, 나를 따라와요. 하고 내뱉고는 별채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지나이다의 뒤를 쫓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줄곧 떠나지를 않았다. 이 의젓한 아가씨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나이다란 말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걸음걸이까지도 전부 다 얌전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 전체에 전과는 다른 위험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았고 또 더욱 세련된 것 같이 보였다. 아, 이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강하게 불타올랐던가. 16. 저녁 식사 후 별채에는 다시 단골들이 모여들었고 공작 부인의 딸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 내가 좀처럼 잊을 수 없는 그 첫날 저녁에 모였던 멤버가 빠짐없이 모두 와 있었다. 닐마츠키까지도 어슬렁거리며 찾아왔다. 이날 마이다노프는 누구보다도 맨 먼저 나타났는데 신작시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또다시 벌칙놀이가 시작됐지만 기묘한 방법도 어리석은 장난도 떠들썩한 소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집시풍의 요소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지나이다는 그 자리를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갔다. 나는 시종의 자격으로서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순례가 된 자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꿈 얘기라는 것이 도대체 재미가 없기도 하려니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 일부러 꾸며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베르브조로프는 말에게 잉어를 먹였더니 말의 목이 나무통으로 변해버렸다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마이다 조프는 꿈 얘기를 한답시고 우리에게 한편의 소설을 들려주었다. 거기에는 아치형의 오래된 묘혈이 나오는가 하면 하프를 아는 천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말을 하는 꽃이 나오는가 하면 먼 데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 등등. 지나이다는 끝까지 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젠 꿈 얘기가 창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제각기 꾸며낸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 대신 반드시 자신이 생각해낸 얘기가 아니면 안 돼요. 역시 베르브조프에게 맨 먼저 이야기할 차례가 갔다. 젊은 경기병은 당황해서 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둬요. 하고 지나이다가 내쏘았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부인과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아마 당신은 아내를 방에 가둬놓겠죠?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옆에 붙어 있겠죠? 반드시 붙어 있을 겁니다. 참 좋겠군요. 하지만 아내가 만일 실증이 나서 당신을 배반한다면 아마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달아나 버린다면 쫓아가서 역시 죽여버려야죠. 그럼 가령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르브조로프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내가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지나이다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보기엔 당신의 얘기는 그리 오래 할 소재가 못 될 것 같군요. 두 번째 순례는 지나이다가 되었다. 그녀는 천장에 눈을 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얘기하죠. 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을 상상해 주세요. 여름밤인데 호화찬란한 무도회가 열렸어요.
이 무도회는 젊은 여왕이 주재했는데 여기저기 금이며 대리석이며 수정, 비단, 그리고 샹들리에, 다이아몬드, 꽃, 향수 등 갖가지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당신은 사치를 좋아합니까? 하고 루신이 가로챘다. 사치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하고 그녀는 대꾸했다. 나는 아름다운 것이면 뭐든지 다 좋아요. 훌륭한 것보다 더 좋단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어쩐지 빈정대려고 묻는 말 같군요.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얘기를 방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호화찬란한 무도회예요. 손님도 많고 모두가 젊고 훌륭하고 늠름하며 그리고 모두가 여왕을 사모하고 있어요. 손님 가운데 여자라곤 없습니까? 하고 말레프스키가 말했다. 없어요. 아니, 있기는 있어요. 그럼 모두 못생긴 여자들 뿐이겠군요. 미인들이죠. 그렇지만 남자들은 모두 여왕한테 반했거든요. 여왕은 늘씬하고 키가 크며 그 검은 머리엔 금장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나이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우리들보다 훨씬 고상하게 보였고 움직일 줄 모르는 잔잔한 눈썹과 흰 이마에선 형용할 수 없이 밝은 예지와 위엄이 풍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 여왕이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모두들 여왕을 애워싸고 지나이다는 얘기를 계속했다. 제각기 정성을 다해 여왕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왕은 아첨을 좋아하는군요. 루신이 물었다. 정말 화가 치미는군요. 번번이 남의 말을 가로채고 있으니 그야 비위를 맞춰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고 말레프스키가 끼어들었다. 여왕한테는 남편이 있습니까?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없다고 합시다.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이죠. 말레프스키가 말을 받았다. 남편이 있어서 무얼 합니까? 조용히. 프랑스어의 서툰 마이다노프가 이렇게 외쳤다. 메르시라고 지나이다가 그에게 응수하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왕은 그런 아부를 듣기도 하고 또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의 얼굴은 본체만치 합니다. 천장에서 마룻바닥까지 6개의 창문이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 창밖으로는 커다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어두운 정원이 있습니다. 여왕은 물끄러미 그 정원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곳 나무 옆에는 분수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한데 그것이 무슨 유령처럼 길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왕은 사람들의 말소리와 음악소리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즉, 여러분, 당신들은 모두 고귀한 신분이며 현명하고 또 부자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워싸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며 모두 내 발밑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당신들의 생사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기 분숫가에 저기 찰랑거리는 물 옆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또 보석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나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당연히 갈 것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 할 때 나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정원의 어둠 속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산림 속으로 분수가 살랑거리는 그늘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지나이다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것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말레프스키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지나이다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고 루신이 불쑥 말했다. 만일 우리들이 그 손님들 가운데 끼어 있고 분수 옆에 서 있는 행운아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지나이다가 말을 막았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한 사람씩 얘기할게요. 베르브조르프 씨, 당신은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할 것이고 마이다노프 씨, 당신은 풍자시를 쓸 겁니다. 아니, 당신은 풍자시를 못 쓰니까 비르비의 식으로 기다란 장단음을 써서 그걸 텔레그라프지에 발표할 거예요.
닐마츠키 씨, 당신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 당신은? 그녀는 잠깐 더듬거리다 말했다. 글쎄요, 당신에 대해선 알 수 없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할까요? 나는 왕실 의사의 직책상 이렇게 여왕에게 충고할 것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할 때가 아닌 비상시에 무도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하고 루신이 대답했다. 아마 그 말이 옳을는지도 모르죠. 그럼 백작, 당신은? 나 말입니까? 말레프스키는 역시 음흉한 미소를 띠며 반문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독이 든 과자를 권하겠죠. 지나이다가 대신 대답했다. 말레프스키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지며 순간 유대인 같은 표정을 지었으나 그는 금방 너털 웃음을 웃어버렸다. 볼리데마르, 당신은 아마... 지나이다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얘긴 그만두고 우리 무슨 다른 놀이라도 합시다. 볼리데마르 군은 시종의 자격으로 여왕이 정원으로 달려나갈 때 그 기다란 치맛자락을 잡아드릴 겁니다. 말레프스키가 독이라도 품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나이다가 내 오른쪽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거의 몸을 일으키면서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백작, 나는 당신한테 버릇없는 말을 함부로 하라는 권리를 절대로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가씨? 말레프스키는 파랗게 질려서 중얼거렸다. 아가씨가 지금 말한 대로야. 하고 외치며 베르부조로프도 벌떡 일어났다. 나는 진정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말레프스키는 변명을 계속했다. 내가 한 말엔 조금도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모욕한다거나 더욱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꿈에도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나이다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고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그럼 남아있어도 좋아요. 그녀는 아무렇게나 손짓을 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하긴 나나 볼리데마르 씨도 괜한 일로 화를 냈군요. 당신은 남을 비꼬는 곳이 취미인 모양인데 실컷 비꼬아 보세요. 용서하십시오. 말레프스키는 거듭 사과했다. 나는 조금 전에 지나이다의 태도를 다시 머리에 그려보고 비록 진짜 여왕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위엄을 가지고 무례한 사나이에게 문 쪽을 가리켜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이 있은 후 벌칙놀이도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모두들 흥이 다소 깨지고 그것은 직접 이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명치 않은 무거운 감정 때문이었다. 누구 한 사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자기 자신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이다노프가 자작시를 낭독했다. 그러자 말레프스키는 열광적으로 그 시를 칭찬했다. 선생, 저 친구가 아주 착한 인간으로 보이려고 애쓰는군 하고 루신이 내게 속삭였다. 얼마 후에 우리들은 흩어졌다. 지나이다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잠겨버렸고 공작 부인은 하인을 보내서 두통을 호소했으며 또 닐마츠키는 신경통이 심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나이다의 얘기가 내게 깊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정말 그 얘기 속에 암시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자문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암시하려 했을까? 만일 그 무엇인가를 암시할 만한 일이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버젓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뺨을 번갈아 베개에다 대고 몸을 뒤척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의 지나이다의 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네스크치누이 공원에서 루신이 무심결에 부르짖었던 말과 나에 대한 그녀의 급변한 태도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상상의 실마리를 잃고 말았다. 그 사나이는 대체 누굴까? 이 한마디가 마치 어둠 속에 쉬어 있는 것처럼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흡사 낮고 불길한 구름이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폭풍으로 변하는 것이 언제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에 나는 여러 가지 일에 익숙해졌고 자세킨네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무질서한 생활, 싸구려 기름초가 타는 모습, 나이프와 포크, 음흉해 보이는 하인 보나파치, 몰골이 말이 아닌 하녀들, 공작 부인의 언동, 이런 기묘한 생활은 이미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지나이다의 몸에서 내가 어슴푸레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것만은 나도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말갈량이 같은 여자. 언젠가 우리 어머니는 그녀를 두고 이렇게 욕했다. 말갈량이. 그녀는 바로 나의 우상이 아닌가? 나의 신이 아닌가?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는 그것을 피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만약 그 분숫가의 행운아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짓이라도 해낼 수 있고 또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정원, 분수.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원에 좀 나가볼까? 나는 바삐 옷을 걸치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밤은 깊었지만 나무들은 조용히 살랑대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하늘에선 조용하고 냉랭한 기운이 내리고 채소밭 쪽에서는 참깨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몇 그루인가의 가로수를 지나며 걷고 있었다. 나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또 기운을 북돋워주기도 했다. 나는 때때로 발을 멈추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나는 담장에 가까이 와서 가느다란 말뚝에 기댔다. 그때 갑자기 헛들은 것일까? 너댓 발자국 앞에서 언뜻 여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갔다. 나는 어둠 속에 눈을 부릅뜨고 숨을 죽였다. 저건 무엇일까? 누구의 발자국 소리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역시 내 심장의 고동 소리였을까? 거기 있는 게 누구요? 하고 말했지만 혀가 굳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또 무엇인가 소리가 났다. 저건 또 무슨 소리일까?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일까? 혹은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일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귀 밑에서 누가 내뿜는 한숨소리일까? 나는 겁이 났다. 누구요? 나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면서 다시 한번 물었다.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하늘에서는 불줄기 같은 것이 번쩍였다. 유성이었던 것이다. 지나이다? 하고 나는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입술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밤중에 종종 그렇듯이 주위가 지죽은 듯 갑자기 고요해졌다. 숲풀 속의 귀뚜라미까지 울음소리를 멈춰버렸다. 다만 어디선가 탕 하고 창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다. 나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얼마 후 내 방의 싸늘한 잠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이상스러운 흥분을 느꼈다.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갔다가 고독 속에 홀로 남게 된 것 같은, 다른 사람의 행복 옆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17. 이튿날 나는 지나이다를 먼 발치로 언뜻 보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었다. 그 대신 나는 루신과 말레프스키를 만났다. 루시는 나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나 젊은 백작은 일부러 웃음을 지어 보이며 사뭇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별채의 단골들 가운데 그 백작 혼자만이 약삭빠르게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어머니의 눈에까지 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무례할 정도로 정중하게 그리고 적당히 대하고 있었다. 아, 시종 양반이시로군 하고 말레프스키는 나한테 말을 걸었다. 마침 잘 만났네. 자네가 모시고 있는 어여쁜 여왕님께선 뭘 하고 계시나? 말쑥하게 잘생긴 그의 얼굴도 그 순간 내게는 징그럽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이 조롱하는 듯한 경멸의 빛을 띠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네는 아직도 내게 화를 내고 있나?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자네한테 시종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아니니까. 여왕에겐 시종이 항상 붙어 있게 마련이지. 이건 신뢰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 자네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자넨 자기 직무에 태만한 것 같군. 어째서 그렇죠? 시종이란 항상 여왕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시종은 여왕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여왕님의 거동까지 일일이 살피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일세.
그리고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 나는 알아들을 수 있게 똑똑히 말한 것 같은데. 밤낮이라고. 낮엔 그래도 이럭저럭 큰 탈은 없겠지. 환이 밝고 또 이목도 많으니까. 하지만 밤엔 어쨌든 탈이 나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넨 밤마다 자지 말고 잘 살피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하는 것뿐일세.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살펴야 하네.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테지. 정원, 한밤중, 분숫가 이런 곳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네. 아마 자네는 나한테 감사하단 말을 하게 될 걸세. 말레프스키는 껄껄대고 웃고는 나한테서 등을 돌려버렸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한 말에 무슨 특별한 뜻을 부여하진 않았을 것이다. 원래 그는 속임수를 잘 쓰기로 유명한 인물이어서 가장 무도회 같은 데서 곧잘 사람들을 속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 전체에 배어있는 거의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짓말의 버릇이 은연중에 튀어나온 것이다. 그는 필경 나를 좀 놀려주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서운 독이 되어 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솟아 올랐다. 아, 그랬던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 어쩌녁에 내가 정원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야.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나는 버럭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하기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말레코프스키 자신이 정원으로 찾아오는지도 몰라.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자가 무심결에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자는 그런 것쯤은 넉넉히 할 만한 철면피니까. 그렇지 않다면 대체 누굴까? 우리 집 정원의 담장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어쨌든 어느 놈이든 내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재미없을걸. 누구든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 나는 온 세상에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나도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야 말걸. 나는 서슴지 않고 그녀를 배신자라 불렀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열고 얼마 전에 산 영국제 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양미간을 찌푸려 한 곳에 집중시키며 냉엄한 결의를 다짐하듯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마치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또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것 같은 그런 태도였다. 나의 심장은 독을 품고 긴장되어 돌처럼 굳어졌다. 나는 밤중까지 미간을 찌푸린 채로 입술을 꽉 깨물고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더워진 호주머니에서 열을 받은 나이프를 움켜쥔 채 미리부터 어떤 무서운 사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느낌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어느 정도 유쾌한 기분까지 자아내서 정작 지나이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구절이 떠올랐다. 젊은 집시인 아레코, 어딜 도망가는 거냐? 이 새꼬라. 그대로 자고 있어. 그리고 그대는 온몸이 피투성이로구나.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무 일도 없어. 나는 얼굴에 아주 잔인한 미소를 띠며 이 아무 일도 없어를 거듭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날마다 초조한 심경을 억제하고 있는 듯한 어머니가 나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눈치채고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뭐 때문에 보리자루를 노리는 생쥐처럼 뽀루퉁해가지고 그러니? 나는 대답 대신 그저 찡긋 웃어 보이고는 모두들 내 속을 알고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으나 옷은 벗지 않고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12시가 되었다. 이젠 시간이 됐겠지.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이렇게 중얼대며 양쪽 저고리의 단추를 턱 밑까지 모조리 채우고 팔소매까지 걷어붙인 후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미리부터 감시할 장소를 정해두고 있었다. 정원의 한쪽 끝, 우리 집과 자세킨네 집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장 옆에 전나무가 한 그루 외따로 서 있었다. 그 무성한 나뭇가지 밑에 서 있으면 어둠이 허락하는 한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부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하나의 오솔길이 나 있는데
그 꾸불꾸불한 길이 언제나 내 눈에 신비롭게 보이는 것이었다. 한 갈래의 좁다란 길이 꾸불꾸불한 뱀처럼 담장 밑을 따라 이 부근에 있는 담장을 넘나드는 것 같은 흔적을 보였다. 게다가 순전히 아카시아 나무로만 지은 정자가 있는 쪽으로 뻗어 있었다. 나는 전나무 밑에까지 가서 밑줄기에 몸을 기대고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전날 밤과 같이 고요한 밤이었다. 그러나 하늘엔 구름이 얼마 없어서 나무 덤불뿐 아니라 키가 큰 화초의 윤곽까지도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숨가쁜 순간이었다. 아니, 무서울 지경이었다. 나는 이미 어떠한 사태라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기다려라. 바른 대로 말해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라고 호통을 쳐야 할 것인지 또는 군말 없이 푹 찔러버리고 말 것인지 그 점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나뭇잎이 나부끼는 소리에도 심상치 않은 무슨 연유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용소듬치던 내 혈기는 점차로 식어갔다. 이러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약간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나는 말레프스키의 놀림감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초조하게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내가 숨어있던 장소를 떠나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바스락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죽은 듯하고 우리 집 개까지도 살인문 옆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무너진 온실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눈앞에 멀리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며 지나이다와 만났던 그날을 회상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흠칫하고 놀랐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두 걸음으로 온실에서 뛰어내리고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날렵하면서도 조심성 있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정원 안에서 울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내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졌다. 자, 왔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내 심장을 스쳤다. 나는 경련을 일으킬 듯한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들고 그것을 활짝 펼쳤다. 무슨 불꽃 같은 것이 눈 안에서 빙그르르 돌며 공포와 증오 때문에 머리털이 쭈뼛 솟는 것 같았다. 발자국 소리는 곧장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조금씩 몸을 사리며 발자국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세웠다. 드디어 한 사내가 나타났다. 아,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가. 나는 곧 알아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검은 망토로 전신을 감싸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발 뒤꿈치를 들고 가만가만 내 옆을 지나갔다. 나는 무엇인가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땅바닥을 핥듯이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거기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사뭇 살인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질투에 불타던 오셀로는 벼랑간 어린애로 변하고 말았다. 나는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출현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처음에는 통 짐작도 하지 못했다. 주위가 또다시 고요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몸을 펴고 아버지는 못하러 이렇게 깊은 밤중에 정원을 거닐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나는 엉겹결에 나이프를 풀 속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번에 취기가 가신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전나무 밑에 있는 그 벤치를 찾아가서 지나이다의 침실 창문을 쳐다보았다. 약간 밖으로 굽은 유리창은 밤하늘에서 내비치는 희미한 광선을 받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릿빛이 변했다. 그리고 창 쪽에서 하얀 커튼이 조심스레 살며시 내려지면서 창틀 아래까지 다 가리고 다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보았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창 안쪽에서 나는 보았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
하얀 커튼이 조심스레 살며시 내려지면서 창틀 아래까지 다 가리고 다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느새 방으로 들어와 있던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했다. 꿈인가 우연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상상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괴이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그런 생각에 잠길 용기마저 없었던 것이다. 18. 이튿날 아침 나는 머리가 아픈 것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흥분은 사라지고 그 대신 무거운 의욕과 여태껏 경험한 일이 없는 그 어떤 이상한 우수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마치 나의 내부에 그 무엇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째서 자네는 그렇게 뇌를 반쯤 도려낸 토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나? 루신이 나를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의 기색을 번갈아가며 몰래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여느 아침 때와 다름없이 태연했고 어머니는 역시 언제나처럼 마음속에 초조함을 숨기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끔 하는 습관대로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상냥스럽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보이던 차가운 친절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지나이다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버릴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어느 쪽이든 매 한 가지야. 우리들 사이는 아주 끝장이 나고 말았거든. 나는 그녀를 찾아갔지만 모든 것을 얘기하기는커녕 잡담조차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다. 공작 부인의 아들인 올해 12살 된 유년학교 학생이 휴가를 받아 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지나이다는 곧 동생을 나한테 맡겨버렸다. 괜찮겠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볼로자. 그녀가 나의 애칭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신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이 애의 이름도 역시 볼로자랍니다. 아무쪼록 귀여워해 주세요. 이 애는 아직 철이 없지만 마음씨는 착하니까요. 네스크치누이 공원도 좀 구경시키고 함께 소풍도 다니며 이 애를 돌봐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당신은 좋은 분이니까. 그녀는 상냥스럽게 두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 소년의 출현은 나 자신까지도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잠자코 유년학교 학생을 바라보았다. 저쪽도 역시 입을 다문 채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우리들 두 사람을 끌어다 맞붙였다. 자, 어린 동무끼리 포옹을 해요. 우리들은 포옹했다. 정원에 나가보지 않을래요? 내가 안내하죠. 나는 유년학교 학생에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과연 유년학교 학생답게 약간 코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나이다는 또다시 웃어댔다. 그녀의 얼굴이 이처럼 아름다운 홍조를 띈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느꼈다. 나는 유년학교 학생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 집 정원에는 낡은 그네가 있었다. 나는 그를 좁다란 판자 위에 앉히고는 밀어주었다. 그는 폭이 넓은 금 테두리를 한 새로 맞춰 입은 듯한 천이 두꺼운 나사의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네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목의 단추를 풀어요.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습관이 돼서요. 하며 그는 헛기침을 했다. 그는 자기 누이를 닮았다. 더욱이 눈은 똑같아. 나는 그를 돌봐주는 것이 유쾌하기는 했지만 한편 쑤시는 듯한 서글픔이 심장을 씹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젠 나도 아주 어린애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제만 해도 나는 어젯밤 나이프를 떨어뜨린 장소가 생각나서 그것을 찾았다. 유년학교 학생은 나한테 그것을 빼앗아 굴다란 땅두릅 가지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서 불기 시작했다. 오셀로도 역시 피리를 불어보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바로 이 오셀로가 지나이다의 팔에 안겨 얼마나 슬프게 흐느꼈던가. 그녀는 나를 정원 한 구석에서 발견하고 어째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라리만치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볼로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거듭 물었지만 내가 대답도 않고 울음도 그치려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눈물에 젖은 내 뺨에 키스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흐느끼면서 속삭였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장난감으로 취급했습니까?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불로자. 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내 몸 안에는 아주 좋지 못한 어둡고 악한 악마가 숨어 있나 봐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당신을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당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당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빤히 나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녀가 나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나는 곧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15분쯤 지나 나는 벌써 그 유년학교 학생과 지나이다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고 웃고 있었지만 울어서 부어오른 눈덩이에는 웃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내 목에는 넥타이 대신 지나이다의 리본이 메어져 있었다. 그리고 요행이 그녀의 허리를 잡을 때마다 나는 어찌나 기뻤던지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19.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의 탐험 이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한번 상세하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난처해질 것이다. 그것은 괴이한 열병을 앓을 때와 같이 지극히 모순된 감정, 사상, 의혹, 희망, 기쁨, 번뇌 이런 것들이 회오리처럼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혼돈계였다.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다. 비록 무슨 일이든 간에 분명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저 어떻게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기만을 바랐다. 그나마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애다운 단순한 습관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싫었다. 나는 되도록 아버지를 피하려 했으나 지나이다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 앞에 나서면 나는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불태우며 녹여버리는 그 불이 대체 어떤 불인지는 별로 알 필요가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며 녹아버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그때의 감상에다 스스로를 내맡기고 자신을 스스로 농락해보기도 하고 추억으로부터 외면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감에서 눈을 가려보기도 했다. 이런 고뇌도 필경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돌발해 모든 것을 결말짓고 나를 새로운 궤도로 옮겨 놓아준 것이다. 어느 날 꽤 긴 산책길에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나 혼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어머니는 편치 않으셔서 식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눈치챘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캐물어 볼 수도 없었지만 다행히도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하인인 필립이라는 만만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시를 무척 좋아했고 게다가 기타의 명수였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 하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 빼놓지 않고 하녀방에서 그대로 들려왔다. 프랑스 말로 한 대목도 많긴 했지만 파리에서 온 마샤라는 하녀는 그곳 양복점에서 5년이나 있었으므로 무슨 말이든 다 알아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실이 나쁘다고 공격하고 옆집 딸과의 교제를 물고 늘어졌다. 아버지는 처음엔 변명했으나 나중에는 발끈 화를 내며 나이를 들추어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좀 지나친 말을 했으므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또 공작 부인에게 주었다는 어음 얘기를 꺼내며 부인뿐만 아니라 딸에 대해서까지 몹시 좋지 않게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소동이 일어난 동기는 하고 필립은 말을 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편지를 써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 역시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군.
나는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나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전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필립은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였다. 잊고 말고요. 그런 일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죠. 주인님도 이번에만은 꽤 조심하신 편이지만 그래도 우선 예를 든다면 마차 같은 것을 빌려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딴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나는 필립을 돌려보내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나는 흐느껴 울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째서 좀 더 빨리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가를 이상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가 알게 된 이 사실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뜻밖의 발견은 나를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 내가 아끼던 꽃은 한꺼번에 모조리 꺾여 내 주위에 산산이 흩어진 채 짓밟혀 버리고 만 것이다. 20. 이튿날 어머니는 시내로 이사를 가겠다고 나섰다. 아침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침실에 들어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였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식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사한다는 결심도 변경시키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공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정원엔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또 한 번도 별채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말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붙잡고 응접실에서 문간방으로 끌고 가더니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냉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2, 3일 전에도 당신은 어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죠. 그러나 나는 여러 말을 할 생각이 없소. 다만 한마디만 해두겠는데 만일 당신이 2번 다시 내 집에 오면 그땐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말 거요. 나는 당신의 필적이 마음에 들지 않소. 백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를 악물면서 몸을 움츠리고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모스크바로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다. 알바트에 우리 집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별장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설득한 모양이었다. 모든 일이 조용하게 천천히 진행되어 갔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몸이 불편한 탓으로 출발 전에 찾아뵙지 못하여 유감스럽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미친 듯이 싸돌아다니며 한시 앞에 이런 소동이 끝나기를 바랐다. 다만 한 가지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어째서 그 젊은 아가씨가 그것도 공작의 딸이라는 어엿한 신분을 가진 여자가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돌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베르보 조르프든 누구든 간에 결혼 상대로서 모자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당돌한 짓을 하였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아버지에게 바랐던 것일까? 자기의 장래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 정열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몸도 마음도 모두 바친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문득 생각난 것이 언젠가 루신이 한 말이었다. 아마도 사람에 따라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에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모양이지. 때마침 별채의 창에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보였다. 혹시 지나이다의 얼굴이 아닐까 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과연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기회를 보아 별채로 찾아갔다. 응접실에서 공작 부인이 여느 때처럼 억양이 고르지 못하고 품위 없는 태도로 인사를 하며 나를 맞았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련님? 왜 그렇게 빨리 옮겨가죠? 그녀는 양쪽 콧구멍에다 콧담배를 쑤셔 넣으며 말했다. 나는 부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필립에게서 들은 어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이다. 헌데 그녀는 그런 일은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 내 눈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옆방에서 검정 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지나이다가 헬스칸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는 자기 방으로 끌고 갔다. 당신 목소리가 들려서 하고 그녀는 말했다. 곧 달려나왔죠. 당신은 아주 태연하게 우릴 버리고 가는군요. 무정하기도 하지. 아가씨, 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납니다. 지나이다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어서 고마워요. 난 당신을 이젠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따금 당신을 골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니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창가에 몸을 기대고 섰다. 정말이에요. 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몹쓸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요? 그래요. 당신이 말이에요. 내가요? 하고 나는 비통한 목소리로 거듭 반문했다. 나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도취감으로 야릇하게 떨려왔다. 내가 말입니까? 믿어주십시오.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비록 당신이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획 몸을 돌리더니 두 팔을 크게 벌려 내 머리를 끌어안고는 뜨겁고도 힘찬 키스를 퍼부었다. 이 열렬한 작별의 키스가 누구에게 향한 마음이었는지는 신이 아닌 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굶주린 듯 그 단맛에 취했었다. 나는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녕, 안녕히.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나를 떼어놓고 나가버렸다. 나도 그 집에서 물러나왔다. 그때 내 가슴에 서렸던 심정을 붓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다. 나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나의 생애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자신을 불행하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들은 시내로 옮겨왔지만 나는 10살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릴 수 없었고 따라서 금방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다. 나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한테 조금도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눈에는 아버지가 한층 돋보이는 인물로 비치기까지 했다. 심리학자들에게 자기들의 이론에 따라 제멋대로 이 모순을 설명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나는 가로수길을 걷다가 우연히 루신을 만났다. 나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의 솔직하고 허식이 없는 성격이 좋았다. 더욱이 그는 내 마음속에 추억을 솟생케 한 점에서 내게 더없이 반가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야, 이게 누구야? 하고 그는 약간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자네로군 그래. 어디 얼굴이나 좀 보여주게. 여전히 안색은 누렇지만 그래도 눈 속에는 한때의 그 무분별함은 사라졌군. 이제 애완용 강아지가 아니라 어엿한 남자로 보이는군. 잘 됐어. 그래, 어떤가? 공부라도 하나?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어쨌든 좋아. 하고 루시는 계속했다. 풀이 주고 있을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야. 공연히 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파도에 밀려간 곳이 결코 좋은 데가 아니듯이 인간이란 비록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다 해도 역시 자기 몸을 받쳐주고 있는 건 제 다리거든. 나는 요새 이렇게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 있다네. 그건 그렇고 베르브 조르프 말이야. 자네 소식 들었나? 어떻게 됐나요? 난 듣지 못했는데.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카프카스로 갔다는 말도 있는데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겐 좋은 교훈이 될 거야. 그것도 결국은 적당한 시기에 단념을 하고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지. 그래도 자네는 용케 빠져나온 모양이네만 또다시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그럼 잘 있게. 이젠 걸려들지 않을걸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나는 또 한 번 지나이다를 만날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0일.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외출했다. 영국산의 썩 좋은 밤색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은 목이 가늘고 다리가 늘씬할 뿐더러 피곤해할 줄도 몰랐지만 성미는 아주 사나웠다. 이름은 일렉트릭이라 했으며 아버지를 빼놓고서는 아무도 그 말을 다룰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그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외출 채비를 하고 장화에는 박차까지 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함께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그림보다 말타기 놀이나 하고 노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내 말을 가지고는 나를 쫓아오지 못할걸. 쫓아갈 수 있어요. 나도 박차를 달 테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렴. 우리들은 집을 나섰다. 내 말은 털이 복슬복슬한 흑마로 다리도 튼튼하고 영리했다. 하기는 일렉트릭이 트로스로 빨리 달릴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자주 놀려야 했지만 어쨌든 좀 뒤쳐져도 용케 쫓아갔다. 나는 아버지만큼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말탄 모습은 아주 맵시 있었고 또 유연하게 말을 다루는 솜씨는 안장 밑의 말조차 탐복하여 제 등에 탄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이 보였다. 우리는 가로수가 우거진 거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서 모두 돌고는 처녀원이라고 부르는 들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몇 개의 담을 뛰어넘기도 하면서 모스크바 강을 2차례나 건넜다. 처음에 나는 뛰어넘는 것이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겁쟁이라고 경멸할까봐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곧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니 생각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내 말이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갑자기 내 옆에서 말머리를 돌려 그리미아 강 옆으로 방향을 돌리더니 강변을 따라 자꾸만 달려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말을 몰았다. 낡은 통나무를 산처럼 쌓아올린 곳까지 와서 아버지는 날쌔게 일렉트릭의 등 위에서 내리더니 내게도 말해서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말고삐를 내게 주며 통나무 옆에서 잠깐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서 좁다란 골목길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말 2피를 끌고 일렉트릭을 야단치곤 하면서 강변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일렉트릭은 걸으면서도 연방 머리를 내저으며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코를 킁킁거리다가는 흥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내가 멈춰서면 앞발로 번갈아가며 땅을 파기도 하고 으르렁거리며 내 여인 말에 목을 물려고 덤볐다. 말하자면 귀여움을 받고 멋대로 자란 순종답게 굴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 쪽에서 퀴퀴하고 습기 찬 바람이 불어왔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하여 모양 없는 회색 통나무에 거무죽죽한 무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할 일 없이 그 통나무 옆을 오락가락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핀란드인 경찰관이 아래 위로 전부 회색 제복을 입고 항아리 모양의 낡은 헬멧을 뒤집어 쓰고는 창 모양으로 생긴 순찰봉을 들고 나한테로 가까이 왔다. 어째서 교통순경이 이런 모스크바 강변에 있을까? 그는 노파같이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을 들이대며 이렇게 말을 걸었다. 도련님, 웬 말을 2필씩이나 끌고 이런 데서 무얼 하나요? 자, 이리 주세요. 내가 좀 붙잡고 있을 테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했다. 이 귀찮은 사나이를 피하려고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으로 슬금슬금 발길을 옮겼다. 골목길 끝까지 가서 모퉁이를 돌아서자 나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내가 있는 데서 40보가량 되는 한 길, 어떤 목조 건물의 열려진 창 앞에서 아버지가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서 있었다. 아버지는 창 문턱에 가슴을 대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커튼이 반쯤 가려진 채 검정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나이다였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돌기둥이 되어버렸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달아나려 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본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파멸이다. 그 어떤 불가사의한 감정이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시기심보다도 강하며 공포보다도 강한 감정이 내 발을 떼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좀처럼 승복하지 않는 눈치였다. 지금도 나는 그때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똑똑히 떠오르는 것만 같아. 슬프고도 심각한 표정을 한 그 아름다운 얼굴엔 형용할 수 없는 우수와 몸도 마음도 모두 바쳐버린 듯한 애정과 함께 그 어떤 절망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었다. 나는 이 밖에 다른 말을 찾아낼 수 없다. 그녀는 짤막한 말로 간단히 대꾸하면서 눈을 내리깐 채 그것은 온순하면서도 의지가 굳은 완고한 결심이 서려 있는 미소였다. 나는 오직 그 미소에서 이전의 지나이다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어깨를 흠칫해 보이며 모자를 고쳐 썼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음이 초조해질 때 언제나 하는 버릇이었다. 조금 후에 당신은 단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하는 말이 들렸다. 지나이다는 몸을 똑바로 펴고 한 손을 내밀었다. 순간 내 눈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 팔소매의 먼지를 털고 있던 채찍을 쳐들더니 팔꿈치까지 노출되어 있는 그녀의 하얀 팔을 철썩하고 후려치는 것이었다. 나는 악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나이다는 흠칫 몸을 떨었으나 말없이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자기의 손을 조용히 자기 입으로 가져가 벌겋게 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채찍을 옆으로 내던지고 당황해하며 현관층계를 달려 올라가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나이다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역시 창가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놀란 나머지 정신이 마비되어 의욕에 찬 공포를 가슴에 안은 채 왔던 길을 되돌아왔다. 하마터면 일렉트릭의 고삐를 놓칠 뻔하면서 나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돌아왔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냉정하고도 참을성 있는 성격을 가진 아버지가 이따금 발작적으로 난폭함을 보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방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더라도 지나이다의 그 몸짓, 그 눈매, 그 미소를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모습,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 모습은 영구히 내 기억 속에 새겨진 것이다. 나는 멍청이 강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여자가 매를 맞다니, 매를 맞다니. 야, 어떻게 된 거야? 말을 끌고 와.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이 나간 채 말고삐를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훌쩍 일렉트릭에 올라탔다. 추위에 떨고 있던 말은 갑자기 뒷발로 곤두서서는 두 칸가량 앞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그것을 진정시켰다. 말 양 옆구리를 힘껏 박차로 차면서 목덜미를 주먹으로 후려친 것이다. 제기랄, 채찍이 없군. 하고 아버지는 투덜거렸다. 나는 조금 전에 그 채찍이 찰싹하고 그녀의 팔을 후려치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몸이 절로 부르르 떨렸다. 채찍은 어쩌셨어요? 잠시 후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을 않고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렸다. 나는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다. 혼자서 적적했겠구나. 아버지는 좀 머뭇거리듯이 말했다. 네, 좀. 그런데 채찍은 어디다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떨어뜨린 게 아니야. 버렸지.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최후로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의 윤곽이 얼마나 부드러운 인정과 연민의 정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 뒤를 쫓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15분이나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사랑인가 보다. 노트와 교과서들이 놓여진 책상 앞에 앉으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게 정열이라는 거다. 어떤 사람한테라도.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얻어맞으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그리고 나의 사랑이나 거기에 따르는 온갖 번민과 고통도 내가 이제야 겨우 상상할 수 있게 된 미지의 그 무엇인가에 비교한다면 어쩐지 아주 조그맣고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 무엇이란 마치 사람이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분간해내려고 헛되이 애쓰는 미지의 아름다우면서도 한편 무시무시한 얼굴처럼 내 마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괴이하고도 무서운 꿈을 꾸었다. 나는 천장이 낮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한 손에 채찍을 들고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발을 쾅쾅 구르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지나이다가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팔이 아니라 이마 위에 붉은 채찍 자국이 한 줄기 나 있었다. 그러자 두 사람 뒤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베르브 조르프가 몸을 꿈틀꿈틀 일으키더니 창백한 입술을 놀려 분노에 치를 떨면서 아버지를 위협하였다. 2달 후에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아버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졸도로 급사하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그곳에 이사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죽기 4, 5일 전에 아버지는 모스크바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몹시 흥분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무언가를 부탁했다.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졸도를 일으킨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다가 그만두었다. 내 아들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하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하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꽤 많은 금액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22. 4년쯤 지났다.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한 직후여서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뜻밖에도 극장에서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그는 다행히 결혼도 하고 관청에 취직을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쓸데없이 감격하는가 하면 금방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을 테죠? 하고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도리스키아 부인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아니, 자네 잊었나? 왜 우리가 모두 홀딱 반했던 그 잘생긴 공작의 딸 말일세. 모두들 함께 짝사랑했던. 아니, 당신도 그랬었지. 생각나겠지. 네스크치누이 공원 근처의 별장 말이야. 그 여자가 도리스카와 결혼했나요? 그렇다네. 그럼 그 여자가 여기 이 극장에 와 있단 말입니까? 아니,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단 말이지. 요 며칠 전에 이곳에 왔는데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더군. 남편은 어떤 사람인데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주 좋은 사람인데 재산도 꽤 가지고 있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내 동료였어. 자네도 알고 있는 그 사건 이후 아마 자네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마이다노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여자는 배우자를 구하기가 꽤 힘들었지. 여러 가지 소문이 뒤따라 다녔으니까. 그러나 원래 영리한 여자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겠나?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라면 아주 반가워할 거야. 그 여자는 더 예뻐졌다네. 마이다노프는 지나이다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데무트라는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추억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나는 이튿날이라도 곧 옛날 애인을 찾아가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 한 주일, 2주일 그대로 넘겨버렸다. 드디어 데무트 호텔에 가서 도리스키아 부인을 찾았을 때 나는 그녀가 나흘 전에 해산을 하다가 뜻밖에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무엇인지 심장으로 왈칵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비통한 상념이 거부할 수 없는 격렬한 비난이 되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죽고 말다니. 나는 멍청이 입구의 문지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조용히 한 길로 나와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지나간 모든 일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가? 아, 그 싱싱하게 젊고 타는 듯한 생명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조급히 달려간 곳이 결국 죽음이었단 말인가?
나는 죽음을 생각하며 그 그리운 얼굴이며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물결치던 머리칼이 그 좁디 좁은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축축한 땅 밑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곳은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들로부터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는 불과 몇 발자국밖에 안 되는 거리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공상의 날개를 폈다. 그러는 사이에 무심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는 들었노라.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도 역시 무심한 사람의 얼굴과 같은 표정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노라. 라는 구절이 가슴에 울려왔다.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대는 마치 우주의 온갖 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우수도 그대에게는 위로가 되며 비애조차 그대에게는 어울린다. 그대는 자신만만하고 오만해서 나는 혼자 산다. 혼자 살아갈 테니까 두고 봐라. 라고 말하지만 그대의 좋은 시절도 흘러가 버려 드디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대가 차지했던 모든 것은 햇빛 아래의 백랍처럼 그리고 눈처럼 어쩌면 그대가 지니는 아름다움의 비밀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대의 충만한 힘을 다른 무엇에도 기울여 보지 못하고 바람결에 따라 흩날려 보내는 그런 점에 숨겨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방탕자라 생각하고 아, 만일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만 않았더라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진지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데에 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역시 그랬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첫사랑의 환영을 한번 내쉰 다음 외롭고 슬픈 감정의 한숨 하나로서 지나쳐 버리든가 할 그 무렵에 난 얼마나 행복에 젖어 있었던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얼마나 풍성한 미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가. 내가 기대하였던 모든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실현되었던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황혼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한 지금 봄날 새벽에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내후에 대한 것보다 더욱 상쾌하고 더욱 귀중한 추억이 과연 남아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공연히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철없던 청춘 시절에도 나는 나에게 호소하는 슬픈 음성이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이다의 죽음을 알고 며칠이 지나서 나는 우리와 한 집에 살고 있던 어느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보았다. 누더기로 몸을 감고 딱딱한 판자 위에 자루를 베개 삼고 누운 그 노파는 몹시 괴로워하며 애타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일생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고난에 찬 투쟁 속에서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기쁨이라는 것도 몰랐고 행복의 단꿈도 맛보지 못했다. 이러한 그녀는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죽음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늙어빠진 육체가 지탱할 수 있는 순간까지, 그 얼음장 같은 손밑에서 가슴이 애끓는 호흡을 계속할 수 있는 순간까지, 드디어 최후의 힘이 그녀를 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파는 쉴 새 없이 성호를 그으면서 주여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꾸만 입속으로 되뇌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후의 의식이 번쩍했다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노파의 눈에서도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의 표정이 사라졌다. 나는 이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나이다의 최후가 연상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싶어졌던 것이다.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1818년 러시아 부유한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신경질적이고 난폭했으며 전제적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머니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영락한 귀족 가문 출신의 장교로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보다 6살 연하였던 아버지는 잘생겼고 많은 귀족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하인과 불륜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첫사랑에서 우리는 이런 어둡고 복잡한 가정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투르게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유일한 소설이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내 생활 그 자체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투르게네프가 16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19살 때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공부했던 베를린에서 바쿠닌과 같은 진보적인 러시아 지식인들과 친교를 맺게 되어 투르게네프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애 많은 시간을 외국에서 보낸 투르게네프는 조르주 상드, 플로베르, 공쿠르 형제 등 많은 문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특히 돈독한 사이였던 플로베르를 통해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모파상 등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모파상은 투르게네프를 가리켜 플로베르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인 색채가 짙은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서정성 넘치는 문체, 아름다운 자연 묘사, 예리한 심리 포착, 빼어난 작품 구성력, 개성적인 캐릭터 등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 없이 이 작품을 읽는다면 여성 작가가 쓴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섬세한 필치와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그의 창작 활동 절정기에 쓰여졌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아르도와의 사랑입니다. 그는 1843년 스페인 출신 가수였던 폴리나 가르시아 비아르도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와의 관계는 그의 일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녀와 만난 1843년 11월 1일을 투르게네프는 성스러운 날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22살로 이미 결혼한 여자였는데요. 폴리나의 남편은 투르게네프만큼이나 사냥을 좋아하는 문학 애호가로 투르게네프와 친구가 됩니다. 투르게네프는 비아르도의 유럽 순회 공연을 쫓아다녔고 꽤 오랫동안 파리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물론 그녀의 남편과도 가족의 친구로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비아르도 부부는 투르게네프 집을 자주 방문했고 프랑스에서는 투르게네프가 종종 비아르도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들의 이상한 동거와 삼각관계에 대해서는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들의 우정과 신뢰가 얼마나 돈독했던지 투르게네프가 어머니의 하녀 사이에서 얻은 8살 난 딸을 폴리나로 개명해 비아르도 부부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폴리나를 향한 투르게네프의 사랑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성스러운 숭배를 지닌 중세기사의 사랑 같았죠.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했던 투르게네프는 무엇보다 폴리나의 음악적 재능의 포로이자 숭배자였는데요. 그것은 아름다움, 예술에 대한 숭배이기도 했습니다. 폴리나도 투르게네프의 문학세계와 예술적 재능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투르게네프가 침체기에 빠질 때면 그를 격려했으며 때론 좋은 독자로서 작품에 대한 느낌과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죽을 때까지 폴리나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간직한 채 그녀 곁을 맴돌다가 사랑하는 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농노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연작 사냥꾼의 수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투르게네프가 농노제도의 가장 나쁜 형태를 목격한 것이 바로 농노에게 거칠고 난폭했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와 아버지와 아들을 낭독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